네, 뿅터뷰 오늘 국회의원 후보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굉장히 많이 모셔가지고 민중당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모셨는데 당 대표시네요. 예, 네, 우리 민중당 공동대표입니다. 네, 정희성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민중당 어디로 출마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에 지금 현재 민중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산갑. 예,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 사선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동철 의원이 동철이 형. 예. 아니, 형이라고 해서 그분하고 아는 바 없고 한 번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예. 이름이 예. 이름이 아주 너무 정겨워서. 그런데 정치는 아주 못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그 정도면 관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한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선식이나 예. 할 분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중당 아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는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많을 겁니다. 자, 민중당 지금 원내 정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중당 좀 소개해 주시죠. 민중당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즘 좀 뜨고 있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주황색과 오렌지색이 전혀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그래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뜨고 있는데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상도위를 안 지키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제가 예.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구글 번역기에다가 안철수 당은 그 오렌지색이고 민중당은 주황색이다. 이걸 갖고 한번 해서 한글을 영어로 바꿨더니 거기서 오렌지색, 주황색 모두 오렌지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 말이 틀렸다. 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영어에서 오렌지색이나 주황색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주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하여튼 좀 민중당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이번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번 예비 후보에 등록한 이 후보분들 면면을 좀 봤더니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민중당이 44.7세 그러니까 가장 젊은 후보들이 대거 이번에 후보를 등록했다는 이런 거고 그리고 요즘 또 남녀 평등 시대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평등 시대. 그렇죠. 그래서 여성 출마자들의 비율이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절반의 비율을 채운 정당이 바로 민중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남녀가 5대5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당원 숫자로 보면은 6만 명이 넘는 당원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당은 비정규직의 당, 노동자의 당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서 지금 전남부터 해서 농민수당 바람이 불고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당이 민중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청년 요즘 모든 당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이 공동대표인 당이 또 민중당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중당은 뭐 아는 분들은 통합진보당을 하셨던 분들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으니까 다시 만든 당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요. 자, 통합진보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맞습니다. 실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당 활동을 못했었죠. 그런데 다시금 2017년도 10월에 다시금 창당을 한 당이 민중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합진보당 때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체류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김선동 의원, 김재현 의원, 김미 의원, 오병일 의원 그리고 7년째 감옥에 계신 이석기 의원 등이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고 뜻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병윤 의원 그분은 광주가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서구 의리 지역구였죠. 네, 원내대표도 하셨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이제 말하자면은 강제로 없앤 당. 그게 바로 통합진보당이죠. 가장 열심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 해산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께서는 원래 하시던 일이 뭐였어요? 원래는 저는 지금 이제 직업란에 정당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초년생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노동자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자 출신. 94년에 네. 광주에 하남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하남공단 자동차 납품업체 아. 의자를 만든 시트를 만든 납품업체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노동자를 만드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고 그 뒤로도 또 공장에 취직했다가 또 노동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고됐고 그렇게 해서 아예 예, 노동운동을 전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예, 통합진보당으로 예. 그리고 민중당으로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사실 국회는요. 예. 여러 국민들 우리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종도 다양하고 또 뭐 지향도 다르고 또 뭐 또 사는 곳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뭐 그런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그렇죠.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은 정말 극히 드물고 예, 매우 드뭅니다. 뭐 자유한국당 같은 당 있었군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분 정말 극히 드물지요.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검사들이 너무 과대표된 거 아닌가, 과대표된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많은 국민 유형 중에 원톱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출신이시군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네. 제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정의성 공동대표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출마하시는 민중당 정의성 후보 특권 자산 몰수, 자산 재분배 정말 무시무시한 공약을 사실 좀 서민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공약이긴 한데 예. 이 공약을 딱 접하고 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민중당에서 국회의원이 설령 100명이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구조에서 가능한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일단 이 공약이 뭘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사유재산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국가가 나서서 뺏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당장 그런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있어요. 지금도 모든 국민들은 실은 사유재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거둘 것인지 또 얼마만큼 많은 양을 거둘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표현을 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나친 것 아니냐 하긴 하는데 네. 실은 과세, 특정 계층, 예, 지나치게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 계층을 상대로 예, 과세를 하자. 세금을 물려서 네. 몰수를 하고 예. 그 몰수된 예,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유럽에서는 뭐 허다한 일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또 그렇게 지레 마음을 먹습니다. 자, 총 자산 110억 상한제로 이제 자산 재분배한다. 그러니까 1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내놔야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재용이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조 정도 재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9,900억을 내놓으셔야겠네요. 예, 꽤나 많이 내야 돼. 남몰래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고 삼성의 핸드폰을 켜고 또 현대 자동차를 타야 되고 네. 또 유명 대기업이 거느린 편의점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대기업을 비껴날 수가 없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대기업이 대부분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건데요.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지나치게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주지를 네.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네. 자영업 하신 분들은 높은 건물 임대료 때문에 또 힘들다. 네. 또 편의점 하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가 가져가는 이득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 노력의 대가를 어느 특정 계급 계층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이 불공정 문제, 불평등 문제, 네.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 결과로 예, 특정 자산의
이 규모가 보통 아. 110억 이상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0.1%, 숫자로 굳이 따진다면은 예. 5,720명, 예. 2017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자산, 네. 주식, 예. 총 합쳐서 그런 거고 부채를 뺀 순수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네. 220억이 예. 상한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이 그렇죠. 예. 뭐 한 사람이 110억 예. 가졌는데 여기에 그 이상 해당- 갖고 예. 있으면 아마 그참 예, 관리도 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고 거의 없고 한 5천 명 정도 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주택 세 채 이상은 소유를 제한한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주택을 몰수합니까? 세 채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주택도 세 채 이상은 과세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몰수는 아니고 이제 과세로. 그렇죠. 과세든 몰수든. 네. 어쨌든 뭐,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집은 주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예. 예, 투기 대상이 되고 있고 투기 네.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과열 양상이 보이고 집값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르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토지는 국가 소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가야 돼요, 사실. 집 때문에 네.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예. 땅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고 때문에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집값을 잡은다고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실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지 않고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양도소득세를 올린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 효험이 없었던 예, 거는 이 문제, 사실입니다. 예. 과도한 지배 소유를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은 예. 죽었다 깨어나도 제 생각에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집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주거 개념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몰수한 집이든 하여간 보유세를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든 해서 네. 무주택자에게 집을 예. 무상 공급한다. 그렇죠. 이런 계획을 또 세워두셨는데 예. 아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예.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그 많은 이 진보 정당이나 또 진보 지식인들은 아이 뭐냐 이게 도대체 개혁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반대편으로부터는 이건 거의 사회주의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낙인 찍히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과 오해를 막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아이 민중당이 이런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기득권 세력들 또 이제 말하자면 자본에 의해서 의식이 잠식된 분들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 저항을 뚫고 과연 민중당이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끝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됐는데 실은 미국의 대공황이 한참 심각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섰던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네, 네. 이때 당시에 해결책으로 내놨던 게 지나치게 많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몰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분배 정책을 쓰는 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미국에서도 썼던 정책인 건데 이게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기 시작한 다시 말해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과세 정책을 폐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뭐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평균 소득에 대한 과세가 네. 거의 80%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교황께서 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전 세계 잘 나가는 부자들 1등부터 50등까지 네. 50명의 자산을 분배만 해도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부의 불공평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법으로 우리 교황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의 자산가들은 그 내쫓길까봐 예. 그 약탈당할까봐
내가 세금 많이 내겠다.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내게 있어요. 해달라 지금 그러고 예,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 비난을 안 받으려고. 근데 맞습니다. 우리의 이런 참 천민 자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당연히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일 테고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또 소득세가 94%까지 정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재정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뭐 무리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딱 전시 상황이었던 1940년대만 높은 과세를 적용했다 하면 그 말이 맞겠는데 네네. 이 높은 과세 적용하는 기간을 보니까 70년대 후반 레이건이 대통령 하기 전까지 네. 이 그 높은 과세를 유지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네. 꼭 전시 상황에만 이런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예. 사실 지금이 삶이 전쟁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삶 자체가 전시입니다만은 이 공약은 아주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물, 전기, 가스, 무상 공급. 이거는 사실 공공의 영역에 그렇죠. 묶어둬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셨어요? 원래 실은 이제 매번 민중당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이 있어서 재원 예. 대책.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소수 몇몇 특권 계층의 자산만 일정 기간 일정 구간을 둬서 전체 세금을 하는 방식으로 네. 몰수를 하면은 거기에 마련된 이 세금으로 분명히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또 땅이 돈을 버는 구조, 건물이 돈을 버는 구조 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불로소득. 그렇죠. 이 불로소득 원천 차단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건데 네. 이제 생각을 좀 바꿔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고 사는 공기와 물은 특정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뭐라고요? 공유물. 공유물. 예. 공유물. 예.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예.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네. 비닐 봉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비닐 봉지에 다 담아놓고 돈을 받고 공기를 팔 테니 내게 공기가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얼마나 고통에 힘들어하겠습니까? 마치 공기를 특정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땅도 실은 특정 누구가 생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데 유독 땅은 개인의 소유를 허용해도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무상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 전기, 가스, 주택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지고 예. 다른 나라도 인도, 싱가포르나 뭐 이런 나라도 거의 토지는 국가 소유. 야, 그래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싱가포르 하면은 또 박정희 정신을 계승한 나라다. 그러면서 또 그 이콴요. 예.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막 싱가포르의 국부며 또 싱가포르의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토지를 국유화했어요. 그렇죠. 그거 좀 그런 거나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따라 배울 미국 한미동맹 외치신 분들은 네. 이 루즈벨트가 실시했던 이 과세 정책은 왜 따라하자고 이야기 안 하는지 참 그건 좀 그렇습니다. 나쁜 것만 배우려고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초등학생들 꿈이 건물주라는 이 세상인데 뭐 건물주가 왜 건물주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그렇죠, 버니까. 그렇죠. 이렇게 불로소득이 만연하고 아이들의 어떤 꿈이 된다면은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정책 얘기하면은 유권자들이 예, 뭐 반응이 이게 실현 가능하겠는가? 계속 또 그 얘기에서 또 맴돌 것 같아요. 그렇죠. 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당시에 가장 저희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상
복지, 무상급식, 무상 시리즈였단 말이죠. 무상급식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간단한 주의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돈이 어디 있냐, 그건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이런 비난 또는 반발이 매우 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반응을 보이셨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 지지 의사를 보내고 그런 주의 주장을 하는 후보나 정당에게 지지 의사를 보내니까 이게 현실화된 거죠. 지금에 와서는 뭐 새누리당, 당시의 새누리당도 박근혜도 무상 시리즈를 내놓았던 이런 걸로 본다 한다면은 지금 민중당이 주장하는 주의 주장, 정책, 특권 자산을 몰수를 하고 이거를 서민에게 재분배하자는 내용의 유권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지지 의사를 밝힌다 한다면은 네네. 저는 이것도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참 우리가 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민중당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예. 또 광주에 출마하시는데 예. 호남 정치는 한국 정치 발전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요. 그렇습니다. 호남 없이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난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동학 농민혁명이라든지 또 광주 학생운동이라든지 여수 순천 그렇죠. 민중항쟁 또 광주 민중항쟁이 보여준 바입니다. 호남 정치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실은 이제 저는 우리 호남 민중들, 호남 유권자들이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항상 중요한 기로기로에마다 호남 민심이 네.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호남 민중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 호남 정치는 그에 반해서 많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호남 정치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음식을 먹는데 네. 단무지 하나로 50년, 60년을 지금 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칫 사람이 지나친 편식을 하면은 몸이 고장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다양한 반찬을 넣고 즐길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호남 정치는 경쟁 체제가 시급하게 도입이 돼야 되고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분명한 세력들 간의 경쟁 체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실은 호남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그동안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정치인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원인은 호남에 비해서 수도권은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고 또 유권자분들에게 뭐 텃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서울 그래서 수도권은.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지는 건데 그에 반해서 호남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알아서 되는 구조 이런 구조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호남 정치는 시급하게 경쟁 체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쟁 체제가 도입됐어요. 2016년에. 예. 국민의당이 또 부상했고 민주당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실은 호남 민중들이 호남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경쟁 체제에 도입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당을 밀어줬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해산되지 않았으면은 경쟁 체제 도입에 통합진보당을 선택했을 건데 안타깝게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국민의당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 그렇게 선택을 받았으면은 실은 호남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정치를 더더욱더 잘해야 될 텐데 얼마 못 가서 난파선이 됐잖아요. 산산조각이 되고 네. 흩어졌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모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초록은 동색이고 거의 사촌지간이다 예, 이렇게 예. 봐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호남 정치에 대한 진단도 들어봤고 그 임미리 씨의 그 민주당은 빼고 그 칼럼은 어떻게 보셨죠? 예, 그냥 훑어 지나간 것으로 봤는데 저는 뭐 다른 것을 떠나서 네. 그
그게 선거법에 엄밀하게 이 선거법상 법에 조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거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의 민주당은 예. 좀 품넓게 비판은 비판대로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건데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기고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민주당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여야 되는 건데 네. 다소 좀 조급 중의 발로 아닌가 뭐 별것 아닌 일로 침묵.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예. 지금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니까 아, 예. 그거는 솔직히 민중당도 예전에 통합진보당 때 경험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느 언론이 사실 한겨레 경향이 그 저기 통합진보당 뭐 조금이라도 옹호를 했었습니까? 예. 그때 일 생각하면은 이게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던진 수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지금의 민주당은 또 큰 여당이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이게 저 임미리 작가는 굉장한 PD더만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경기 동부연합에서도 책을 냈고 예, 맞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또 그렇게도 봤었는데 저는 뭐 여쭙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저 정의성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 이 진보 세력이 꼭 굳이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예. 그래도 이게 좋은 이상을 갖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뜻을 같이 할 때는 또 연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NL과 PD는 저는 뭐 NL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예. 그냥 너무 이게 거의 뭐 저 하늘과 땅 차이의 간극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하고 정의당이 갈라지는 그 단계에서는 또 뭐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당사를 뭐 다양한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여기서 이제 깊이 있는 기나긴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정의당과 저희 민중당의 차이 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실은 선거 기간 동안 그렇죠. 좀 그런 얘기 많이 받고 들으셨고 있습니다. 또 녹색당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이제 노동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민중당은 노동조합으로 치면은 열심히 투쟁을 벌이다가 해고를 당한 정당이다. 예, 저는 그래서 해고 노동자다. 해고 노동자. 그리고 지금은 복직 투쟁을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 때 복직을 하는 그런 거다. 복직을 할 단계이다. 그리고 다른 정당의 경우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투쟁을 해야 될 때 투쟁을 하지 않고 일정 정도 타협을 했지 않냐. 그래서 살아남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예로 들자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예. 저기 그렇게 비유하셨으니까 예. 해국 노동자고 예. 정의당은 민주노총이고 민주당은 한국노총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니 민중당은 예, 민주노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면은 웃겨보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작년에 국회 담장을 넘은 일이 있었죠. 네네. 예, 국회 안에서 노동법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당시에 민중당은 그 투쟁에 깃발을 두고 함께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이 다소 좀 세련되지 못하다. 정치력을 앞세워서 유능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예, 폭력 방식이 투쟁 방식이 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네. 저는 근데 거기에 또 동의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중당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네. 그 다음에 지지율의 유불리를 보고 이러저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지 않다. 네.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마는지, 네. 민주노총에게 이익이 되는지 마는지 그것이 우선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라고 봐집니다. 네. 전체 노동자들의 5%밖에 조직을 이 조직률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구속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코 강자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약자의 편을 들어서서 진보정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자꾸 여론추이, 국민의 눈높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 안에 진보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희들은 헌법 안에 틀에 예. 갇히지 않고 때로는 이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은 네.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정당이 바로 민중당이다. 네. 실은 이번에 이제 개인의 자산, 특권 자산을 몰수한다는 것도 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헌법 개정까지 같이 수반이 돼야 네. 해결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어져 있는 선을 뛰어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넘어야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않고 네.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중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광주 광산갑의 유권자들에게 또 마음을 얻기 위한 뭐 지역 공약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역 현안으로는 지금 전투비행장,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지역구에 송정리 전투비행장이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투비행장 이 소음 피해 때문에 해마다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아, 이게 송정역 있는 데가 광산갑이군요. 그렇죠. 예, 예. 또 그에 따른 국가 피해 보상이 해마다 이제 예. 돼야 되는 이런 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전 부지 확정이라든가 가까운 전남에 이전 부지 있는 곳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못한다. 네. 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말은 많은데 네. 실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민중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평화 화해 모드로 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마당이라 한다면 군축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군축. 예, 우리나라의 전투 비행장이 송정리 하나뿐이냐 그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인근 군산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따라서 지금의 전투 비행장을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해야 된다. 아.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네. 광주에 광주형 이게 이제 일자리.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치적으로 성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포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 민중당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는 당장 중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우 높은 임금으로 적정 수준의 임금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내용으로 임금이 책정이 돼 있고 노동조합 활동도 사실상 일정 정도는 차단돼 있는 포장되지 않는 이런 네네. 조건 그리고 지금 거기서 생산하고자 하는 차종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소형차 중심의 차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공장을 지어놓고 잘 된다는 건지 이거 막대한 세금만 쏟아붓고 결국에는 또 말만 많아지고 문제만 많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민중당 통합진보당의 정신과 이상을 계승한 당으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정희 대표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공식 행사에 나와서 예, 국회에서 토론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걸 봤는데 이정희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민중당 당원이신가요? 당원은 현재 아니십니다. 네. 당원은 아니신데 엊그저께 이제 국회에서 네. 김정은 의원실 주최로 네. 토론회를 했죠. 김종훈 의원은 이제 민중당 국회의원이시고 그렇죠. 예. 예, 그분께서 이제 토론회 개최했을 때 네. 그때 당시 주 발제자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하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님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예. 이 두 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좀 적용해야 되고 네. 하여튼 노동법이 새롭게 부족한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발제를 하셨습니다. 대중적으로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감사한 네, 예. 분인데요. 예. 이정희 대표께서 정치 전면으로 다시 나와서 민중당을 돕는다면 꽤 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제가 뭐 그렇게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 말할 수는 공동대표인데요. 없겠지만은, 그런 예. 입장은 얘기해 주셔야지. 아유 뭐 저희들은 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죠. 아,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인데 네.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점점 지금 뭐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나오시고 저희 당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지하고 계시고 특히나 청년 문제도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청년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가 아직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기획해가지고 해산됐는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재판, 사법거래 요것도 정확하게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좀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정희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냐는 건데 예.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저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에 빚지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습니다. 사실 그분 유권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에 진보 정당이 그 부활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하시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중당이 이제 또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렇게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선거운동 계획 또 선거자금 뭐 무리 없습니까? 조달하는데? 저희 당은 지금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한 몇 퍼센트 되죠? 당원 대비 진성 당원이 당원 대비 진성 당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최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비율로 보자면은 숫자를 떠나서 좀 어려운 당이 해체되는 그런 고역도 겪었지만은 다시 또 뭉쳤을 때 또 당원들이 다시 규합될 수 있는 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의성 공동대표 겸 광주 광산구 갑 지역구 출마자인 입장에서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그 보도를 봤습니다. 재벌 2세가 44억을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아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그의 자산이 자그마치나 2,000배가 넘게 8조억 원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냈던 세금이 꼴랑 16억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계급 사회입니다. 가난도 부도 세습되는 신분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도 회자되고 있죠. 개천에서 용은 안 나오고 욕이 나온다 이런 말이 욕이 나온다.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계급 사회로 고착화 되다 보니까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의 10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빵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역할을 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 큰 빵의 크기를 소수 특정 몇몇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계급 사회, 신분 사회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민중당을 지지하고 정의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계급의 자산을 몰수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서 서민들에게 분배하고 행복한 삶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중당이 갖고 있는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면 참 좋겠는데 좀 길은 멀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바람 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참 너무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특권 세력을 뭐 내쫓거나 뭐 혹은 뭐 짓밟거나 그게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 깨우침의 접점, 전환점이 좀 필요한데 아유 우리 사회는 너무나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고 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의성 후보님의 그 꿈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민중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 갑 출마자인 정의성 민중당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용터뷰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